이것은 한 장의 암호문입니다. 이 속에는 요즘 시세로 최소 1억 달러, 한화로 약 1300억 이상의 금이 묻혀져 있는 위치가 담겨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도 해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암호문을 해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엄청난 보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미국 서부 골드러시 때 묻힌 이 금과 이 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단서인 이 암호문을 둘러싼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820년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워싱턴 호텔에서 시작됩니다. 이 호텔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정직하고 친절하면서도 절제된 매너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해 1월의 일입니다. 토마스 제이 비일이라는 사람이 이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모리스의 회상에 따르면 그의 키는 약 180이었고 눈과 긴 머리카락은 검정색이었으며 다부진 체격과 강인해 보이는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2달 남짓 머무른 동안 어디에서 왔거나 어디로 가는지 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등 개인적인 일은 일체 언급이 없었고 2달을 머무른 뒤 3월 말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822년 1월 비일은 다시 호텔에 옵니다. 그의 피부는 더 그을렸으며 이번에도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3월이 되어 봄이 찾아오자 별다른 말 없이 떠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나면서 호텔 주인인 모리스를 찾아 자물쇠가 채워진 철제 상자를 건네며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맡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모리스는 매년 2달씩 머무르는 손님이라 흔쾌히 받아두는데 금고에 넣어두고는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난 5월 9일 비일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보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 토마스 제이 비일은 이번에 버팔로 사냥을 떠나면서 이 편지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모리스 사장님께 전합니다. 일전에 제가 맡긴 상자에는 나와 동업자들의 재산과 관련한 대단히 중요한 서류가 담겨 있으며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 손실은 매우 클 것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제가 맡긴 상자를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가 또는 저의 대리인이 10년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자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자에는 당신에게 보내는 메모와 키가 없으면 읽을 수 없는 암호문으로 된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그 암호문에 대한 키는 따로이 보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우편으로 전달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리스는 정직하고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 편지의 내용대로 상자를 자신의 금고에 잘 보관하고 그가 찾으러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비일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모리스는 금고에서 상자를 꺼냈지만 자물쇠를 부수는 것이 꺼림칙해 앞서 편지에서 말한 키가 우편으로 오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어차피 암호문으로 되어 있다면 문서를 꺼내봐야 소용이 없기도 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다시 13년이 지나도록 키가 들어있는 편지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모리스는 늙어가고 더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없을 듯하여 상자를 부수고 내용물을 꺼냅니다. 상자 안에 든 것은 암호문 3장과 비일이 모리스에게 보내는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귀하의 호텔을 방문하기 3년 전 저와 29명의 동료들은 미국을 횡단하여 버팔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버팔로 무리를 쫓아 산타페에서 겨울을 난 다음 다시 북쪽으로 거대한 버팔로 무리를 쫓아 꽤 많은 버팔로를 사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타페 북쪽 약 300마일 떨어진 계곡에 캠프를 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바위 틈에서 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후 1년 반 동안 금을 채굴했고 약간의 은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서부는 많은 금을 보관하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우리는 채굴한 금을 버지니아로 옮겨 모종의 비밀 장소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처음으로 귀하의 호텔에 묵었던 때였습니다. 겨울이 끝났을 때 저는 귀하의 호텔을 떠나 다시 동료들과 만나 채굴을 계속했고 다시 2년 동안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만약 어떤 사고로 우리 중 일부나 전부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가족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로 했는데 귀하야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 3장의 암호문이 있는데 첫 장은 보관된 금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장은 보관된 금과 다른 귀중품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장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없을 때 전달해야 될 가족과 친척의 목록에 관한 것입니다. 메모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리스는 그들이 23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죽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친척들에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암호에 대한 키가 없었기 때문에 해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세월이 지나 1862년 모리스가 84세가 되었습니다. 모리스는 이 보물이 자신의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 한 명을 불러 이 전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친구가 남은 평생 이 암호 해독에 매달렸으며 3장 중 보물의 내용에 관해서 술한 2번째 페이지의 암호 해독에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1번째 페이지는 해독을 하지 못했고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여 The Beer Papers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의 대부분은 1885년 출간된 23페이지짜리 짧은 소책자에 수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번째 문서를 어떻게 해독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건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는 암호를 푸는 키가 어떤 문서나 책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처음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만약 암호문이 14, 6, 7이었다면 14번째 단어의 1번째 글자, 그리고 6번째 단어의 1번째 글자, 그리고 7번째 단어의 1번째 글자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모으면 해독된 원문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는 더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위해 매우 짧은 문장을 사용했지만 키, 즉 열쇠가 되는 문서는 대개 충분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알파벳이 단어의 첫 글자로 등장하고 또한 같은 알파벳이라도 다른 단어, 즉 다른 숫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문서를 알지 못하면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예로 보여드린 문장은 바로 1776년에 작성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바로 이 독립선언서가 2번째 암호의 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해독한 2번째 암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버포드에서 약 4마일 떨어진 베드포드 카운티의 지면 아래 6피트 깊이에 있는 금고에 여기에 있는 3번째 문서에 나열된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속한 다음 물품을 보관했다. 첫 번째로 보관한 것은 1014파운드의 금과 3812파운드의 은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보관은 1821년 11월에 이루어졌으며 1907파운드의 금과 1288파운드의 은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운송량을 줄이기 위해 세인트루이스에서 교환한 13,000불 가치가 있는 보석도 포함되었다. 이 물품은 모두 철제 항아리에 철제 덮개로 단단히 포장되었다. 항아리는 단단한 안반 위에 놓여졌고 그 다음 돌로 덮었고 다른 것으로 다시 덮었다. 첫 번째 암호문의 정확한 위치가 기재되어 있으니 찾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3개의 암호 가운데 하나가 풀렸고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알았으나 궁금증은 더해갔습니다. 이 친구는 당시 그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책과 문서를 가지고 시도했으나 끝내 보물의 위치를 말해주는 첫 번째 암호를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늙어갔고 23년 동안 매달린 일에서 이제 손을 떼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소책자에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비교적 풍족한 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내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제 내 가족의 형편을 생각하건대 나는 영원히 이 일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가능하다면 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 이를 위해 유혹을 버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는 이제 전체 사건을 공개하고 나의 책임을 모리스 씨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그가 발행한 소책자는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멜 피셔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1622년에 침몰한 누에스트라 세뇨라라고 하는 스페인 난파선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보물을 발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앞서 말한 비일의 보물의 위치를 알기 위해 암호를 해독하려는 노력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역사를 연구하고 현장을 탐방하며 연관된 인물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일에 뛰어든 사람 중에는 암호 해독 전문가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1차 세계대전 중 블랙 챔버라고 알려진 암호 해독 전문기관을 설립한 허버트 야들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암호 해독의 선구자로서 이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집필했으며 암호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는데 이 암호의 해독은 그에게도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고안하여 시도했으나 그도 역시 암호의 해독에 실패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 보물을 찾는 도전을 했지만 아직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이 이야기 전체가 허구이며 발표된 소책자의 저자가 순전히 책을 팔아먹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에는 소책자의 글 스타일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비일이 보냈다는 편지에 나오는 글 스타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책자의 저자가 비일을 꾸며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토머스 비일의 행적에 관한 역사적 조사를 한 멜 피셔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토머스 비일이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그가 움직인 동선을 따라 연도와 장소가 일치하는 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820년 세인트루이스 우체국 고객 명단에 토마스 비라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적인 주장들 중에는 이토록 해독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암호문이 사실은 무작위로 적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으로는 여러 가지 암호해독 기법을 사용하다 보면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규칙성은 무작위로 작성된 숫자가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독법을 사용하면 일정한 순서의 알파벳 열이 나오는데 이는 이 문서가 무작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암호해독을 포기하고 주어진 자료에서 최대한의 단서를 뽑아 후보 지역을 무조건 파보는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묻혔다고 알려진 베드포드 카운티에서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헤집고 폭약으로 발파 작업을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지난 1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이 한 장의 종이, 이 속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렸고 인생을 허비했지만 아직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책자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작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만을 이 작업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이 문제는 그냥 두십시오. 또한 제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환상에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하루 일을 마치고 좋은 날로 옆에 편안히 앉아 짧은 시간을 이 주제에 할애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보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테리조의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한 구독 및 좋아요로 힘을 주셔서 이번 영상도 열심히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